목요일 개장 전 오늘장 투자 뉴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그리고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유한타증권 장시영 차장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요 투자 뉴스부터 확인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친필 서명을 담은 서한을 보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우려에 대해 공감하고 함께 해결책을 협의해 나가자는 뜻을 전했습니다. 한미 통화 스와프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미국 연준의 통화 스와프 판단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페드가 통화 스와프의 전제 조건으로 글로벌 달러 시장의 유동성 경색 여부를 꼽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현재 글로벌 달러 자금 시장의 유동성은 안정적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아시아 신흥국 주식 전략, 한국과 대만을 살 것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한국과 대만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모비스가 2030년까지 미국에 약 1조 8,447억 원을 투자해 전동화 부품 공장을 설립한다고 공시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미국 법인을 설립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3.0 비전의 백신, 바이오텍 글로벌 혁신 파트너 성장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샤페로는 지난달 29일에서 30일 양일간 국내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진행한 결과 최종 공모가를 5천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희망 공모가 밴드 하단보다도 약 40% 낮은 수준입니다. 자, 호황제가 뒤섞여 반등도 반등답지 못한 국내 증시, 에너지가 부재한 시장 속 호재가 될 만한 이슈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가 도착했네요. 내용 확인해 보시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하겠다라는 친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자, 한국 기업을 좀 배려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걸까요? 선영 대표님. 솔직히 그냥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요. 그냥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소식을 좀 정확하게 전달드리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제 IRA죠. 이거에 대한 그 윤 대통령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라는 친서를 받았다는 소식인데요.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IRA 법안에 이제 서명을 한 이후에 웬만한 기업들이 모두 미국 내에 공장 증설을 하고 막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일단 그 증설이 잘 아시는 대로 하루 만에 되는 게 아닙니다. 뭐 공장 오늘 짓겠다 해서 내일 바로 이제 완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충분한 혜택을 받으려면 그만큼 이제 시간이 충분히 소요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그 기간 동안에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있고요. 실제로 이 법안이 이제 서명된 이후에 벌써부터 현대차의 미국 시장 내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제법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는 그런 불리한 점들이 점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현재 바이든 대통령 잘 아시는 대로 11월 달에 중간선거 있습니다. 11월 초에 중간선거가 있는데 이 중간선거를 대비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IRA 법안을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중간선거까지는 이 IRA 법안에 대해서 다르게 의견을 다르거나 법안을 좀 바꾼다거나 이런 액션을 절대 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보완과 수정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아무리 봐도 최소한 이제 중간선거가 지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긴장하는 모습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대응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당분간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이제 기업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투자를 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말로만 하는 배려가 아니라 이제 실제로 뭔가 액션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 액션까지 나오기엔 최소한 오늘을 기준으로 한 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혹시 IRA와 관련돼 있는 기업에 투자하고 계시거나, 물론 지금 공장을 직구하고 있는 기업들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투자를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여주기식이다. 의견이 지금 분분해요. 아니면 또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의견은 지금 분분한 상황인데, 일단 관련 종목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기대를 걸어보고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현대차도 당장 9월 전기차 판매량이 타격을 받았는데, 어제 들려온 이 친서 회신 뉴스,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좀 충분할까요, 장시영 차장님? 저는 상대적으로 좀 생각이 약간 좀 반대인 게, 현대차, 그러니까 기아차든 마찬가지로 완성차 업체에 우선적으로 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IRA 이 법안 관련해서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감소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서 조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온 것도 사실이고요. 그로 인해서 현대차 투심이 악화가 되면서 4분기 이후 실적에 대한 어떤 이 우려감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 이 법안 관련 수정권 내용들이 미국 중간선거 이전이라든지 이후로 뭔가 이제 수정이 되거나 개선이 된다고 한다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환율 효과 그리고 인센티브 자체도 굉장히 조금 낮은 상황에서 판매량 증가로 인한 이중 호재로 작용이 좀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9월 현대차, 기아차의 판매량 이 수치가 발표가 됐었는데 유럽이라든지 미국 각국의 어떤 판매량도 YOY, MOM 대비해서 늘어나는 것들이 좀 보여졌고요. 실제로 9월 전기차 판매량 역시도 MOM 대비해서 한 50% 가까이 늘어나는 수치를 좀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환율 효과라든지 그리고 인센티브가 낮은 상황에서 실제 가격, 그러니까 IRA 이 법안 관련된 가격 조건에서 뭔가 이렇게 불리한 상황은 아니라는 점이거든요. 오히려 조금 판매량 자체는 그렇게 계속해서 확 줄어들거나 눈에 띄게 나빠지는 상황이 아니라서 뭐 지금 상황에서 충분히 앞서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간선거 때까지 한 달이라든지 한 달 이후 정도의 이 시간은 충분히 벌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 하락 이전에 대형주로서는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게 현대차였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한다면 다시 한번 시장이 재차 지지선을 지지를 하고 어느 정도 박스권 장세에 이르면서 10월, 11월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고 하면 대형주로서는 최선호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현대차 장시영 차장님은 조정 시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어제 현대차, 기아만 주가가 하락했을 뿐 시장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외의 시총 상위 6개 종목 모두 강했죠. 바로 전기전자를 4거래일 연속 집중 매수하고 있는 외국인 때문인데 다음 이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inter is coming을 외쳤던 모건 스탠리가 이제는 이렇게 외칩니다. 반도체의 빙하기는 끝나간다. 근데 그러면서 한국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는데요. 어떤 의견입니까, 나 소장님? 예, 이번에 모건 스탠리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등 전기전자 업종에서 비중 확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 근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하락 기간입니다. 즉 보통 과거에도 보면 전기전자 업종들 특히 반도체 종목들이 하락할 때는 약 5개월 정도 주가가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부 아시겠지만 5월 초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5, 6, 7, 8, 9 5개월이 지났죠 지금. 일단 하락 기간은 충분히 메웠고 다음 두 번째 과거에도 보면 고점 대비해서 약 30% 정도 하락했다는데 오히려 두 종목은 30%보다 더 하락을 했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의 퍼가 어떠냐, 주가 수익이 어떠냐 보니까 과거에는 평균적으로 약 17배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14배에 달한다. 이런 분석이 바로 모건 스탠리의 분석입니다.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건 스탠리는 우리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를 축으로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매수 강도를 높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기사 내용을 보면요. 우리 일반 투자가들이 특히 동학개미를 일컬어지는 개인 투자가들이 전자닉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적립식으로 주가는 8만 원에서 5만 원대까지 꾸준히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매달 적립식으로 매입한다는 신문 기사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투자를 두 가지 이름으로 붙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석 투자입니다. 그것이 가장 올바른 투자입니다. 두 번째, 바로 그런 투자가, 그런 매매가 바로 워런 버핏이 하는 매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기업, 초우량 기업을 내가 적립식으로 꾸준하게 매입하면 그런 투자자들은 반드시 머지않아서 수익을 보실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 내년 2분기부터는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는 모건 스탠리, 또 SK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를 톱픽으로 꼽으면서 어제 이 두 기업의 주가 퍼포먼스는 대단했는데요. 자, 그럼 장시영 차장님이 보시기에는 조정 시마다 매수 관점 유효한 반도체주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우선적으로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ARA 민수 관련해 가지고 반도체 팹리스 업체들에 대한 어떤 주가 상승도가 일시적으로나마 조금 많이 올랐었던 걸로 좀 기억을 합니다. 근데 뭐 반도체 업종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업종뿐만이 아니라 국내 증시 자체를 내년 상반기에 2,600선까지 좀 제시를 하면서 긍정적인 비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어제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리드 업종인 반도체 업종에 대한 이 투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투심이 돌아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그리고 희망적이다라고 좀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역시도 어제 나온 뉴스로는 ARA 인수 관련된 어떤 불확실성이라든지 리스크 이런 부분들에서 좀 벗어나서 투심 회복에 좀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극단적인 관점에서는 경기 침체 국면에서 적극적으로 반도체 업종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여전히 삼성전자의 파운더리 사업 그리고 하이닉스 역시도 규모는 적지만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회사 모두 연말 또는 연초에라도 파운더리 사업에 대한 어떤 수율이라든지 양산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실적의 가직성이 조금 커진다라든지 뭐 TSMC의 점유율을 조금 뺏어온다든지 삼성전자가 조금이라도 뺏어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사화되고 언론에 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시점에서는 일정 부분 포트에 좀 담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탑픽은 전자닉스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 아웃퍼폼했던 종목들의 배경이 된 뉴스 살펴봤으니까요. 이어서 주가 좀 눌려있는 기업들의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화요일 반등이 나왔으나 수요일 반등폭 이상으로 하락한 SK바이오사이언스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별한 호황제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오늘의 뉴스는 좀 환기가 되어주길 바랄게요. 선영 대표님, SK바이오사이언스 지금 미국 법인을 설립을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렇게 눌려있는 기업들 중에 사실 막 밖으로 주가는 티가 나지 않지만 기저에서 자꾸 뭔가 쌓아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법인을 설립한다는 그런 소식인데 현재 이제 R&D를 좀 강화하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좀 확인이 되고요. 지난달 30일에 현지 법인을 설립을 결정을 하고 관련 인사 그리고 내부 공지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일단 새 법인 같은 경우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그리고 신규 사업과 R&D 발굴 등 이런 걸 담당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일단 이번에 법인 설립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생명공학 그리고 이제 바이오 제저 이니셔티브 행정명령과는 뭐 무관하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일단 개인적인 생각은 뭐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지는 느낌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미국 법인은 R&D를 중심으로 현지 사업 가능성을 물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일단 이런 기업들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당장 주가가 가지 못하지만 지금 대기업들 중에는 꽤나 많은 기업들이 투자 자금을 늘리고 있고 해외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있고 공장도 증설하고 있고 라인 증설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당장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몰빵해 놓기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티나지 않게 기저에서 쌓이고 있는 기업들 중에 뭐 사실 SK바이오사이언스를 매수하시는 말씀은 아니고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의 성장성이나 실적 그리고 뭐 부채 비율 이런 부분들 체크하셔가지고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은 굉장히 좋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주가 너무 빠져 있어요.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하락 종목 하면 이 종목 빼놓고 이야기하면 섭하죠. 미국 당근마켓 인수에 시장은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확인해 보시죠. 지금 2조 원을 들여서 미국의 C2C 플랫폼 포시마크를 인수하기로 한 네이버. 그런데 주가는 기대보다 좀 우려를 표하는 것 같습니다. 나 소장님. 네, 어제 네이버 종가 16만 4천 원 정말 제 눈을 의심을 했어요. 정말 주가가 이렇게까지 하락할 수 있을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에 누군가가 저에게 지금 당신은 네이버를 사겠습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제 마음은 사고 싶은 마음이 굴뚝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 투자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못 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의 투자 기준이란 게 뭐냐? 저는 시총 상위 종목의 매매법을 제 나름대로 정했는데요.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요.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는 그 종목의 시가총액 순위가 올라가면은 팔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 네이버, 카카오처럼 그 종목이 시총 10위 안에서 지금 2등, 4등에서 9등, 10등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두 종목이 이렇게 내려올 때는 사지 않는 것이 저의 투자 기준입니다. 자, 왜 그러냐? 왜 그런 이상한 원칙을 만들었냐? 바로 제가 그렇게 원칙을 만든 건 뭐냐? 기관 투자가들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작년만 해도 네이버는 시총 3위, 순간적으로 2위까지 올라갔던 기업입니다. 그 기업이 계속 시가총액이 지금 9위까지 내려왔는데요. 이렇게 줄줄줄 내려오면 어떡하죠? 기관 투자가들은 사지 못합니다. 오히려 팝니다. 외국인 투자가들 어떻게 할까요? 팝니다.
결론은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시가총액 상위 높은 것들은 그런 매매 패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활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어제 큰 폭으로 하락한 현대차, 기아 어떻습니까? 시가총액이 올라가고 있어요. 현대차는 9위에서 6위로, 기아는 10위에서 어제 네이버를 제꼈으니까 이제 7위, 8위까지 올라갔겠죠. 이렇게 시가총액 순위가 올라가는 종목은 팔지 않고 매도를 하지 않고 시가총액이 내려가는 종목들은 사지 않는다. 이게 제 원칙입니다. 뭐 오랫동안 해봐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봤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런 원칙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이버도 좀 하루빨리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17만 원이 붕괴됐다니요. 오늘은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밤사이 나온 기업 이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산 로보틱스 북미 유럽 시장 진출에 힘을 내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두산이 로봇 잘 만드나 봅니다. 지금 협동 로봇 분야 국내 1위를 넘어서 지금 세계 5위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두산 로보틱스 이제 조금 더 공격적인 해외 영업에 나선다고요, 선용 대표님? 네, 맞습니다. 뭐 최근에 잘 아시는 대로 로봇 관련주들이 조금 각광을 좀 받았었잖아요. 근데 저는 협동 로봇도 분명히 우리가 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생각보다 관심이 많이 안 가는구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두산 로보틱스가 북미 그리고 유럽 지역의 협동 로봇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그리고 수출 확대에 나선다. 속도를 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2015년도 설립이 되는데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협동 로봇 시장에서 국내 1위고요. 글로벌 5위에 현재 올라 있습니다. 설립 후에 판매 수와 매출액이 연평균 70% 수준의 성장세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앞으로도 높은 성장률이 유지될 전망이다라는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죠. 마켓앤마켓스의 협동 로봇 시장이 2027년까지 연평균 43.3%, 4%가 성장할 전망이다라는 그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일단 기존 산업 로봇이랑 조금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가장 큰 경쟁력 중에 하나가 이제 생산 라인 변경 없이 기존 공정에다가 바로 그냥 로봇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의 전통 산업 로봇 대비해서 25에서 한 30% 정도 가격이 더 싼 것도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저는 이제 산업용 로봇도 중요하지만 이런 협동 로봇 시장도 좀 여러분들이 충분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로봇 관련주들이 좀 각광을 받는 가운데 이런 기존 로봇에 이런 협동 로봇까지 추가로 관심 한번 가져보시고 관련주들이 뭐가 있나, 뭐 두산 로보틱스 포함해가지고요.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투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미상장 주식으로 모회사 두산이 두산 로보틱스 이슈로 탄력을 받고 있는데 시장 조정기가 끝나면은 다시 한번 좀 슈팅이 제대로 나올지 궁금합니다. 긍정적인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는 가운데 두산 지금 조정 시 매수 관점 유효합니까, 장시영 차장님? 네, 저도 뭐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좀 뷰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지난주죠. 테슬라데이의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이 이슈는 만족도가 굉장히 좀 낮았습니다. 근데 뭐 사실 그게 만족도가 낮든 높든지 간에 로봇 시장에 대한 어떤 관심도를 분명히 좀 보여줄 수는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앞서 김선영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협동 로봇과 그리고 서비스용 로봇 시장의 시장의 어떤 성장률 증가 속도가 현재 그 산업용 로봇 산업의 증가 속도보다는 훨씬 빠릅니다. 그러면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은 이 서비스용 로봇과 협동 로봇 이 시장의 프리미엄을 충분히 얹어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두산 같은 경우도 재무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도 관심도가 좀 빠르게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어떤 물적 분할 페널티 이슈로 인해서 그와 관련된 어떤 리스크도 줄어들기 때문에 주두산에 대한 어떤 관심도 좀 필요한 시점인데 로봇 관련된 어떤 이슈까지 좀 더해지면서 주가가 나중에는 다시 한번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그 국내 삼성이라든지 LG를 비롯해서 대기업의 로봇 시장 진출이 굉장히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의 서비스용 로봇 선두주자인 베어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국내 KT와 연계해서 서비스용 로봇 시장에 좀 진출을 해 있는데 제가 뭐 엊그저께 어떤 식당에 갔는데 로봇이 이렇게 서빙을 좀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몇 번 봤거든요. 맞습니다. 뭐 식당 가면 한두 대 정도는 꼭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당 뭐 2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하는데 인건비를 좀 빼고도 남는 수준이라고 해서 많이들 좀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베어로보틱스의 단독 제조 협력업체인 인탑스라는 주식에도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또 인탑스 관심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제 로봇 잘 만드는 두산 봤으니까요. 우리 이제 친환경 선박 잘 만드는 한국조선해양 이슈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현대중공업그룹의 지주사죠. 한국조선해양이 세계 최대 해운사와 총 2조 원어치가 넘는 선박 7척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자, 나 소장님, 한국조선해양 친환경 선박 수주 계속해서 성공을 하네요. 네, 지금 해수 앵커님하고 우리 선박이 같이 나오니까 굉장히 크기가 좀 보기가 판단이 힘드시죠? 지금 한미 합동 훈련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미국의 항공모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략 그 정도 크기입니다. 자, 이번에 그 머스크 세계 최대의 해운사죠. 머스크하고 17,000 TEU. TEU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길거리 다니시다 보면 컨테이너 아시죠? 20피트짜리. 그것이 17,000개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크기는 미국의 항공모함에 버금하고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운동장 있죠? 그거 6개를 쫙 펼친 것과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런 엄청난 선박을 6척을 그 머스크하고 계약을 했고요. 또 하나 특이한 건 뭐냐면요. FSRU 엑셀러레이트라는 미국 에너지사고 FSRU라는 배를 계약을 했는데 이 배는 뭐냐면요. LNG, 액화로 된 LNG를 기체화, 기화. 우리가 쓰는 것은 기화로 쓰지 않습니까? 기체로 쓰지 않습니까? LNG를, 그 도시가스를. 이것을 운반시켜주는 배입니다. 이거는 일반 배를 만든다고 해서 이것도 막 만들 수 있느냐? 못 만듭니다. 저는 이번에 수주한 2조 1,000억 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첨단 기술력을 가진 이런 LNG 운반선에 대해서 가장 앞서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향후는 뭡니까? 탄소 배출량 감소가 모든 국가의 핵심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앞서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지금 한국조선해양 오늘 한번 차트 한번 봐보시죠. 억수로 많이 빠져 있습니다.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관심을 가지셔도 된다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억수로 많이 빠져 있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대우조선해양도 그렇고 조선 쪽은 프로젝트 수주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조선이 지금 4분기, 4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이 전망되면서 다른 업체들도 줄줄이 흑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선주들 지금 뭐 분할 매수하기 매력적인 구간 맞을까요, 장시용 차장님? 사실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는 있습니다. 뭐 조선업은 시크릿컬 업종의 선두 업종이죠. 조선철강화학. 시크릿컬 업종으로 좀 분류가 되는데 경기 선행 지수가 이렇게 하향 국면인 경기 침체 구간에서는 사실 시크릿컬 업종에 대한 투자를 섣불리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에 LNG선, 그러니까 에너지 대란과 관련해서 LNG선에 대한 LNG 운반선에 대한 어떤 관심도도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선박 교체수와 관련해서 또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LNG 추진선에 대한 어떤 이슈도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선박 교체 주기가 다가오면서 대규모 선박 수주들도 올해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매수를 해서 주가에 대한 어떤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긴 그림을 좀 그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조선주가 대세 상승을 큰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올라왔던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하시면서 2년에서 3년 더 많게 또 시간을 좀 가지시면서 단기적으로 조금 분할 매수를 하는 접근하는 전략으로 좀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 그게 아니고 스윙 전략으로 좀 사용하신다고 하면 삼성중공업의 차트는 정확하게 박스권의 모습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만약 박스 하단에서 매매를 해서 박스 상단에 조금 차익 실현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좀 매매를 하시다가 저가 매수를 어느 정도 비중을 좀 늘려가시는 전략으로 가시면서 긴 그림으로,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하시면 나중에는 큰 수익으로 좀 돌아오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긴 호흡이 좀 가능하신 분들만 접근하면 좋겠다. 시클리컬 업종 조선업에 대해서 또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오늘 아침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10종목입니다. 그중에서 LG에너지솔루션 어제 급등을 했죠. 대신증권은 IRA 수혜로 북미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기존 목표가 유지했고요. 그리고 KB증권 로봇에 관한 리포트 내놨네요. 유일 로보틱스 매년 매출 앞자리 숫자가 바뀌고 있다. 그만큼 지금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목표가는 42,200원으로 신규 커버리지 제시했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LNF 거침없는 테슬라 효과라면서 실적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대신증권 기존 목표가 유지를 했고 한국투자증권은 삼성전기에 대해서 늦어진 업황 회복이라면서 목표가 2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bless you.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대신증권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하이니켈 군계 일학이라면서 하이니켈 관련 종목 중에서도 유독 군계 일학 눈에 띈다라면서 목표가 17만 원을 유지했고요. 대신증권 첨보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본격 성장 궤도에 진입할 것이라면서도 지금 목표가는 3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종목 볼게요. CS윈드입니다. 메리츠증권은 미국 공장 증설 계획 주목해보자라면서 목표가 8만 6천 원을 유지했고요. 그리고 다올투자증권 하이브에 대해서 지금 목표가 하향 조정 리포트 내놨네요. 트리거만 있으면 되는 밸류에이션 찐 바닥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이어서 SKC입니다. 동박 중심 체질 개선이 지속되고 있다라면서 대신증권 목표가 15만 원 신규 커버리지 제시했고요. 한국투자증권 NC소프트에 대해서 2023년 내년을 보자라면서 목표가 하향 조정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략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영 차장님 전략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기준 2200선을 지지선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큰 폭의 상승보다는 2300에서 2400을 저항으로 보고 좀 랠리를 당분간 기대를 하시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투심이 많이 악화돼 있고 국제적으로 어떤 대외 정세가 안정적으로 좀 흘러가는 상황도 아니고요. 정책에 대한 어떤 피봇이 있으면서 다시 좀 바뀌어가는 이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본다면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뭔가 방향성을 확인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요. 큰 폭의 상승을 만약에 상승이 있더라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인지하시고 시장에 좀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남인호 소장님의 전략입니다. 네, 저는 오늘은 서서히 바닥권을 확인할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전부 기억하시죠? 불과 며칠 전에 우리 대한민국 종합주가지수 저점은 2050이다. 아니다. 2000 깨질 거다. 이런 자료 보셨죠? 만일에 그 자료를 믿으시고 진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을 다 정리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립니다. 고점이나 저점은 미리 예측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고점이나 저점은 지나고 나서 하는 겁니다. 이번 저점 2150포인트가 정말 저점인가 아마도 빠르면 다음 주 정도 되면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물론 아직까지 우리 방금 장차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큰 폭으로 상승하기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고점을 많이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늘 강조드렸던 10월 13일 이제 다가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인데 10월 13일 날에 저는 종합주가지수는 2300포인트를 한 번 정도는 터치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뭘까요? 제가 바래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국내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파생 구조가 2300에서 가장 큰 수익을 내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종합주가지수 2300포인트 빨리 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저도 바라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선영 대표님의 전략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네, 뭐 잘 아시는 대로 저는 여러분 투자를 길게 하는 거 좋아합니다. 사이트 자체가 굉장히 길게 투자하는 걸 좋아하는데 투자를 길게 하는 걸 좋아한다 하더라도 최근에 이런 IRA처럼 이런 돌발 이슈가 발생해서 내가 원하는 기간 이상으로 더 늘어지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그런 의미로 아까 IRA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계속 공장을 증설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런 기회를 여러분들 이용하셔가지고 조금 계속 투자를 나서보셔서 좋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실적입니다. 실적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부채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워낙 사이트를 길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어제 시간 좀 있어가지고 자료를 좀 살펴봤습니다. 2001년도부터 2022년도 8월 달까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전체 시총 대비해서 외국인들 시총 비율을 한번 따져봤는데요. 일단 30%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게 30%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30% 이하로 내려간 구간 여러분 한번 보세요. 2001년도부터 지금 쭉 30% 이하로 내려간 구간을 보시면은 항상 그 시기 때쯤 되면은 코스피, 코스닥이 조정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항상 매번 한 번도 빠짐없이 조정 구간이었고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이슈가 나왔냐? 제일 최근에 나왔었던 게 2008년도 금융위기고 2010년도였는데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30% 이하로 떨어졌는데 그 이후에 랠리 나온 거 아실 거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 똑같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저는 이런 이슈를 봤을 때 사실 외국인들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개인들이 찍어서 매수 안 합니다. 이 친구들은 무조건 기계가 찍어서 매수하기 때문에 일정 비중으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다시 그만큼 채워줘야 된다는 그런 어떤 액션이 나오기 때문에 외국인들 순매수는 앞으로 좀 많이 유입이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으니까 제가 사실 이 자료는 준비해서 다음번에 좀 시간이 나면은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투자를 이어가시고요. 쉽진 않겠지만 잘 버텨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분과 함께 봤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그리고 메리츠증권, 유한타증권 장시영 차장과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